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강사 김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년 2회차 식물보호 산업기사 필답 바로 보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김명희 식물보호기사 교재에서 90% 이상 나오니까 교재는 이제 제 교재만 보세요. 그리고 인강을 듣다가 계속 앞에 이론 베이스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만큼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지 실제 내가 시험에 들어가서 느끼는 난이도는 틀려요. 그래서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공부한 내용이지만 들어가서 쓰려고 그러면 힘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복을 해서 동화책 보듯이 계속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는 법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단원 방제, 그 다음에 3단원 재배, 1단원 병의 피해 진단조사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당 각 5점이다. 그래서 2단원 방제에서 8문제가 나왔어요. 자, 농약 부분 플루톨라닐, 살균제, 기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농약 계산 계속 나오는 거죠. 농약 살포 방법, 살분법, 간주법. 요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수간주입, 요거 우리도 그 수간주입도 몇 번 나왔죠. 기계적 방제, 매몰법, 박피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방제와 기계적 방제의 정의. 그러니까 기계적,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법적, 생태적 이런 정의는 이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체 접종 요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3단원 9문제가 나왔어요. 토양 용기량. 자, 토양 용기량 같은 경우는 그 토양 속에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없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굴광성, 빛을 향해 구부러지는 현상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대기 구성성분, 우리가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요게 해당되는 부분, 풍해 대책, 재배적 대책, 기사, 산업기사 똑같이 나왔습니다. 적산 온도, 자 적산 온도 2번 나왔어요. 지금 발화부터 성수까지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온도다. 유효 온도, 작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온도인데 요 부분이 나오면서 요수량과 정산 능률까지 건드렸어요. 제가 적산 온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수량과 적산 온도는 같이 놓고 봐주시라.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둘 다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말한다. 그러면 요수량은 정산계수하고 같은 개념이다. 정산능률은 요수량분의 1, 정산계수분의 1 반대 개념이라고 이미 잡아드렸습니다. 내습성 작물의 특징, 파생 통기 조직이 있죠. 그리고 부정건 발생이 많이 생기고 층건성, 뿌리가 그 토양 표면에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습성 작물, 부정건, 파생 통기 조직, 그 다음에 뿌리가 얕은 층건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일성 식물, 정일성 식물. 용어 통일해 주라 그랬어요. 중간정일, 중성중일. 자, 중성식물은 중일성 식물이다. 중간정일, 중간성 식물은 정일성 식물이다. 요거 정의 챙겨주시라 그랬죠. 한번 나왔습니다. 자, 동상해 응급대책. 동상해가 오면 얼어 죽어요.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거, 뭐 연소법, 피복법, 발연법, 살수빙결법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1단원의 발생 예찰, 간접조사, 먹이트랩, 흡충기. 그러니까 간접조사가 지금 먹이트랩, 흡충기 요게 또 나오고 또 말레이즈 트랩도 말레이즈 트랩 아니고 항색 수반 트랩 여기도 나왔죠. 병의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나왔습니다. 이미 매미나방 이미 나온 겁니다. 여기 매미나방이 아니고 호랑나비가 나왔어요. 진짜 죄송해요. 여기 호랑나비. 자, 호랑나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호랑나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호랑나비도 나온 거예요. 요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보고 가장 적합한 약제 플루톨라닐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로? 플루톨라닐이 들어가면 살균제가 되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했던 부분이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다음 표를 보고 물 희석액에 대한 유화제 희석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가 34리터, 그 다음에 희석액이 500이요. 그러면 20리터 대 34ml는 500ml 대 X다. 그래서 20리터는 2만이죠. 2만 대 34ml는 500 대 X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2만 ml X는 34 곱하기 500을 하면 17,000ml입니다. 그래서 17,000 나누기 2만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0.85ml가 됩니다. 단위 써주셔야 돼요. 소수점 지켜주시고. 3번 다음 농약 살포 방법 중 살분법과 관주법. 자, 살분법은 분재 농약,
살리법은 입제 농약이에요. 분재 농약은 가루 형태예요. 밀가루 형태. 그래서 살분기를 이용해서 살포한다. 그냥 가루로 주면 얘가 제대로 정확한 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살분법은 그 분재 농약을 갖다가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노력은 적게 들지만 얘가 어때요?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제 효과는. 관주법은 토양 내에 서식하고 있는 병원균이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의 주입,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토양 전면에 30에서 60cm 간격으로 약재를 주입한 후에 흙을 덮는 게 관주법이다. 그래서 농약 살포 방법 다 챙겨주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4번 수간 주입 방법과 장점에 대해 쓰시오. 자, 수간 주입은 처리하고자 하는 약액을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죠? 그리고 직접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침투 이행이 잘 되고 방제 효과가 높고 침투성 살균제가 다수 발견돼서 요즘에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둘 다 쓰인다는 거. 그럼 수간주입의 장점은 뭐예요? 수체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과수원에 약을 갖다 뿌려준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환경오염이 많이 되죠. 근데 요거는 주입된 약액이 수체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1회 소량 주입으로 여러 번 방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소나무 제선충을 매개하는 설껍질, 깍지벌레, 설수의 마늘소, 북방수의 마늘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얘네들을 계속 그 수간 주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제를 살포했을 때 치료가 안 되고 내과적으로 주입했을 때 치료가 되는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이나 소나무 제선충과 같은 전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파이토플라스마 대표적인 게 대추나무 빗자루병이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그런 걸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수간주입은 이미 발생한 수목을 치료할 목적으로 주요로 사용됐으나 지금은 치료와 예방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요거 나왔습니다. 5번 다음 해충 방제법 중 기계적 방제. 자, 기계적은 내가 직접 잡는 걸 얘기를 해요. 매몰법. 해충이 들어있는 목재를 땅속에 묻거나 성충이 우하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매몰법이다. 박피법은 수피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방수염 하늘소나 그 다음에 북방수염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이런 거는 수피를 뜯어내고 알을 낳는데 어떻게 한다? 요 목재에다가 산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피 아래 서식하는 해충을 노출시켜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이 박피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먼저 머릿속에 기계적, 물리적, 생태적, 생물적, 법적, 화학적이 들어가야 되고 기계적에는 포살, 유살, 소각, 매몰, 박피, 파쇄, 제재, 진동, 차단 다 들어가야 돼요. 자, 포살은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잡아 죽이는 거. 유살법은 잠복 장소 유살,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볏짚으로 감아두는 거. 번식 장소 유살, 그 요거는 이제 고사목, 수세가 약한 나무를 갖다 모아놓는 거. 등화 유살, 주강성을 이용해서 잡아들이는 거. 페로몬 유살,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각법은 해충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나무 제선충이 들어간 이런 걸 어떻게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해충이 들어있는 수목 조직을 소각한다. 자, 도토리 거위벌레가 산란하는 도토리와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이 월동 중인 소각목을 벌채목을 소각한다. 매몰법 나온 거 목재를 땅속에 묻거나 성충이 우하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자, 박피법 요게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 파쇄 제재 요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얘구는 아예 톱밥알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 제선충은 이런 선충도 아예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파쇄 제재법은 피해 목을 두께 1.5cm 이하로 파쇄 제재하여 매개충이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시 이 토양에 이 톱밥을 환원을 시켜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진동법. 자, 요거는 나무에 진동을 가해서 나무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타락법이죠. 요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흔들어요. 혹은 칩니다. 자, 풍뎅이, 무당벌레, 입벌레, 바구미, 하늘소 같은 해충, 이파리를 가해하는 애들을 갖다 진동하면서 나무에 떨어지는 습성을 이용해서 밑에 뭔가 깔아놓고 하는 거죠. 차단법, 해충의 이동을 차단하여 방지하는 방법이다. 우하 시기에 비닐로 피복을 한다. 뭐 덮어둔다.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생물학적 방제와 기계적 방제에 대해 쓰시오. 자, 생물학적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거? 곤충, 병원성, 선충,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한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물적 방제, 증가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곤충, 병원성 미생물이나 포식성 천적, 잡아먹는 거, 기생성 천적, 기생을 하는 요런 거 생물적 요인을 이용함으로써 자연계의 평행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다? 생물적 방제법이다. 기계적 방제,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한다. 가장 오래전부터 썼던 방법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봐주셔야 돼요. 자, 물리적은 뭐다? 온도, 습도, 이온화 에너지, 음파, 전기, 압력, 색깔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직접적으로 없애거나 유인 기피한다. 생태적은 치수치산이에요. 생태계 균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수목의 생육 조건을 개선한다. 그래서 뭐 어떤 거 감벌을 해준다.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의 피해 경감하거나 발생의 가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생태적 방제법이라고 보면 되고, 생물적은 이제 말씀드렸고, 곤충 병원성 미생물, 곤충 병원성 선충, 천적을 이용한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한다. 화학적 방제법, 농약, 제초제를 쓰는 거죠. 법적 방제법, 공항이나 항만척에 식물 급력을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라 그랬죠. 종합적 방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방제 수단이 서로 방해되지 않게 두 가지 이상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종합적 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기주 수목 내에서 계속적으로 인접한 세포를 새로 감염시켜 감염된 기주 수목 전체로 퍼지는 전신적 병원체는 누구다? 이거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미 파이토플라스마는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답입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스마도 영양 번식체, 매개충, 뿌리 전목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신 감염을 일으킨다. 전신적 병징이 아닌 식물체 일부 기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병징은 국부병징, 국부감염. 이미 우리 교재에 이미 들어가 있었죠. 자, 진균이나 세균은 국부병징이에요. 전문의병이나 혹병.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는 전신병징이다. 시드름병, 바이러스병, 오갈병 이런 거.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꽃이나 이파리나 새가지, 가지, 뿌리 등의 비정상적인 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희끗희끗, 울룩불룩 아니면 모자이크 증상 이런 게 나타나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기주에만 기생하는 절대 기생체라 그랬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감염된 수목에서 곤충에 의한 매개와 상처를 통해 건전한 수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흡접을 하는 애들이 옮기거나 아니면 내 손이나 아니면 얘를 자르거나 삽목이나 젖목이나 그 다음에 삽목, 젖목 혹은 어떤 거 순지르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따주거나 옮기는 거죠. 그래서 곤충에 의한 매개는 진딧물, 매미충, 흡접성 곤충에서 일어나고요. 구침, 요 진딧물에 있는 거 침을 꽂아가지고 유관 속 조직 내로 찔러 저백을 빨아먹으면 상처에 의한 기계적인 전반도 영양번식이나 전정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목에 전정도고 전정을 했어요. 잘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건전한데 잘라주면 어떻게 된다? 저백이 묻어서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곤충, 선충, 종자, 꽃가루 등에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 8번 병원체가 기주 수목과 접촉하게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접종이라고 합니다. 자, 병원체가 기주 수목과 접촉하게 되는 걸 접종이라 하고요. 수목에 도달하거나 수목과 접촉한 상태의 병원체 자체 또는 기주 수목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체의 특정 세포를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웠어요. 이번에 문제 복원이 제일 어렵게 복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안의 주요 단계를 보면 이거 저번에 앞 시간에 나왔던 그 내용하고 유사해요. 병원체가 기주 수목에 도달하여 먼저는 접촉을 해야 되죠. 접촉을 하고 침입을 하고 기주인식, 감염, 침투, 정착을 합니다. 병원체 생장 및 정식, 병증 발현, 병원체의 전반 또는 월동, 재접종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병의 전반에는 감염시키는 데는 감염부에 도달하는 전염원의 양과 질이에요. 그래서 전염원이 월동을 해서 잠을 자죠. 겨울에 휴면 상태로.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 요거 감염을 일으키는 1차 전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염이 되면 1차 감염이라 하고요. 1차 감염된 게 전염원이 되면 2차 전염원이 되고 2차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원의 종류는 바이러스, 세균은 바이러스 입자와 세균 그 자체가 전염원이고, 선충은 성충이나 알, 요런 게 전염원이고요. 기생식물, 뭐 새삼 같은 경우는 종자가 전염원입니다. 곰팡이는 균사, 휴면균사체, 뿌리꼴, 균사다발, 균핵, 후벽포자 등이 전염원이다. 이것 좀 알아주세요. 바이러스나 세균은 바이러스 입자나 세균 자체가 전염원이고, 선충은 성충이고요. 혹은 알이 전염원이고요. 기생식물은 종자가 된다. 곰팡이는 균사, 휴면균사체, 뿌리꼴, 균사다발, 균핵, 후벽포자 등이 전염원이 된다.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9번 다음은 토양 공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게 서술하시오. 자, 토양 공기량. 공기 중에 공기로 차 있는 공급량으로 비모강 공급에는 공기가 차 있으므로 용기량은 비모강 공급과 비슷하다. 자, 토양 공기량은 머릿속에 공기로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립구조를 보면 이 단립구조를 보면 이 공급량이 대공급이라 했죠. 대공급이 뭐다? 비모강 공급량이에요. 비모강 공급량. 그래서 여기는 뭐가 공기로 들어찬다. 그래서 여기가 공기로 들어차 있는 공급량으로 비모강 공급에 비가 오면 여기가 물이 들어차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여기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공기로 들어차 있겠죠. 그러면 때알구조, 입단구조는 여기가 다시 1차 구조가 뭉쳐서 2차가 되고 2차 구조가 뭉쳐서 3차, 4차가 되는 게 때알구조, 입단구조인데 여기에 이 공극은 소공극이고요. 소공극. 이거는 모강공극이다. 모강공극. 그럼 이 모강공극에는 보비성, 보수성, 물의 힘을 가두고 비료 힘을 가두니까 물이 들어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용기량이 공기가 들어가는 양이에요. 공기가. 그러면 최소 용기량은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조금 들어갔다, 조금 들어가는 거죠. 토양 수분 함량이 최대 용수량이 달했을 때 최대 용수량은 PF0이에요. 그러면 이 공극에 혹은 이 대공극에 다 물로 가득 들어찼어요. 이 정도가 되면 땅 위에 물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용기량은 공기가 들어간 부분이 최소로 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 용수량에 도달했을 때 용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나왔어요. 요 부분. 자, 그래서 토양 용기량은 토양 중에서 공기로 차 있는 공급량으로 비모강 공급에는 공기가 차 있으므로 용기량은 비모강 공급량과 비슷하다. 최소 용기량은 토양 수분 함량이 최대 용수량에 달했을 때 PF0. 자, 최대 용기량은 그러면 이거는 용기량이 가장 크죠. 공기가 들어찼을 때. 풍건 상태의 용기량. 우리가 이제 결합수가 7.0, PF 7.0. 그 다음에 건토 상태가 7.0이에요. 풍건 상태가 PF 한 6.0이에요. 6.0.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최적 용기량도 알아주세요. 요걸 건드렸으면 이제 여기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 용기량, 그러니까 작물이 생육하는데 얼마만큼의 이 공극이 들어가는 게 좋냐, 공기가 들어가는 게 좋냐, 요겁니다. 그래서 최적 용기량의 정의는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때의 토양 내 공기량을 최적 용기량으로 해요. 그래서 작물의 최적 용기량은 대체로 10에서 25%입니다. 10에서 25%. 그래서 저 보시면 벼양은 10%, 귀수는 15%, 귀리수수, 보밀오순, 보리밀, 오이, 순무는 20%, 강낭콩, 양배추는 24%입니다. 자, 그래서 최적 용기량, 강낭콩, 양배추는 24%다. 벼나 양파는 물이 제법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10%입니다. 기수는 15%. 자, 토양 용기량이 정대하면 작물 생육도 촉진되지만 너무 용기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다 배수성 물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생육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토양의 정공급량은 자연 상태의 토양에서 토양 용적의 30에서 50%나 사토나 자갈흙은 이보다 낮고요. 부식토는 60%, 흑색 화산회토는 78에서 80%가 달합니다. 이것도 좋지는 않는 거죠. 자, 굴강성은 식물의 한쪽에 강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이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이죠. 그러면 줄기나 초엽에서 한쪽에 강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의 옥신 농도는 낮아진다. 자, 해가 여기서 비추면 자, 식물체가 정화옷에, 정보옷에, 정단옷에 맨 이가 자라요. 뭐 때문에? 옥신이 맨 이를 자라게 해요. 옥신은 츠가 억제요.
자, 옆을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옥신 같은 경우는 줄기로 만들어져서 뿌리로 내려가는데 뿌리 발근에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옥신이 식물 굴강성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햇빛이 있으면 자, 요 식물체가 자, 보시면 요 식물체가 빛을 햇빛이 여기 있는데 식물체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햇빛 비치는 반대쪽에 옥신 농도가 낮아져요. 옥신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가. 그럼 햇빛이 비치는 쪽은 옥신 농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해가 비치는 반대 방향에 옥신이 많아진다. 옥신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자라겠죠. 여기가 자라요.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는 덜 자라니까 여기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굴강성이고 관련된 호르몬은 옥신이다. 자, 그래서 식물의 한쪽에 강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에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으로 줄기나 초엽에서 한쪽에 강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에 옥신 농도는 낮아지겠죠? 요거. 자, 그래서 굴강 현상, 보통 우리가 청색강도 중요하죠. 청색강이 관련되는데 440에서 480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청색강은 광합성에 관련되고 굴강 현상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굴강성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향강성, 향일성이에요. 용어 통일하셔야 돼요. 굴강성은 향강성, 향일성이다. 그래서 요거 둘 다 뭐다? 햇빛이 있는 반대쪽으로 옥신 농도가 높아져서 그쪽이 더 많이 자라는, 그래서 햇빛을 향해 구부러지는 현상이다. 뿌리 쪽은 자, 굴강성의 반대는 굴지성입니다. 굴지. 자, 굴지성. 굴지성하고 같은 말이 배일성, 배강성입니다. 향강성 반대로, 자, 향강성과 반대로 빛을 비추는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현상이 배강성입니다. 자, 굴강성, 굴지성 둘 다 햇빛 반대쪽으로 옥신이 높아진다. 지상부는 옥신 고농도 쪽이 잘 자라고 지하는 고농도 쪽이 생육의 억제가 됩니다. 요거는.